중국 역사의 여행 제16강은 패권 전쟁입니다. 21세기 미중 패권 전쟁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특히 중국의 관점에서 중국의 상황은 이렇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마지막에는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거리를 제가 제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서 중국 공산당의 역사를 간단하게 좀 다뤘는데요. 현재 중국 국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빨간 바탕에 큰 노란 별이 있고 작은 노란 별이 4개가 있습니다. 자, 큰 노란 별은 중국 인민협상 및 중국 공산당이고요. 작은 별 4개는 중화인민공화국 탄생 당시에 노동자, 농민, 지식계급, 애국적 자본가 4계급으로 성립된 정권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런 국기가 채택이 되었던 거죠. 그렇다면 중국이란 말은 언제부터 쓰였을까요? 사실 중국이라는 국가는 역사상 없었어요. 근데 중화민국이 생기면서 중국이라는 정식 국명이 생기게 된 거고요. 사실 중국이라는 용어는 생긴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우리가 흔히 중화 사상에 있어서 중심에 천자가 있고 주변에 오랑캐가 있다고 들으셨잖아요. 그 중심에 있는 국가를 중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운데 국가다. 그래서 그리고 주변에는 여러 제후국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중국이란 말이 쓰였던 거고요. 자, 그렇다면 중국을 지배하고 있는 공산당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흔히 중국의 정치는 현능주의라고 표현이 됩니다. 현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지배하는 체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멋있죠, 말로는? 어찌 보면 플라톤이 추구했던 철학자가 나라를 지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에 잘 어울리는지도 모릅니다. 플라톤이 살았던 인구 15만 명의 아테네 사람들을 지배하는 일부의 배운 시민이 지배하는 체제와 비교해 보면 중국의 14만 명을 통치하는 중국 공산당은 현재 대략 9,5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공산당이 어떻게 이제 가입이 되냐? 뭐 예전에는 이런 혁명,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주로 이제 되어 있었겠지만 최근에는 대학생들이 많이 가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베이징 대학의 한 10% 정도가 공산당에 가입된다 그래요. 저도 공산당에 가입될 뻔한 하라고 그랬는데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친구 하나 있는데 자기한테 제안이 왔대요. 공산당에 가입하라고. 근데 자기는 별로 하기 싫어 가지고 안 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좀 특별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괜찮은 사람들을 뽑아 가지고 공산당에 가입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똑똑한 인물들이 요즘 공산당에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든 뭐 국가기관이든 공산당원이 아닌 사람은 위쪽으로 올라갈 수 없는 이런 체제가 사실은 중국입니다. 그리고 9,500만 명이 밑에 하부 조직을 하고요. 그중에 공청단이라는 특별 모임들이 또 있는 거고요. 그 밑에 대표자 수 2,270명의 전국 대표대회를 5년마다 합니다. 그러니까 9,500만 명에서 2,270명으로 줄어들었죠. 5년마다 대표대회를 개최하고 200명을 뽑아서 중앙위원을 선정을 합니다. 후보위원 또 170명, 그러니까 370명을 골라서 그중에서 200명이 선정이 되고요. 그 200명 중에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25명을 결정을 하고 25명 중에서 7명이 국가를 이끌어가는 7인의 상무위원이 됩니다. 그러면 전국 대표대회를 올라가는 2,270명은 어떤 식으로 이제 골라지느냐? 이 사람들은 주로 공산당의 이제 서기가 되죠. 그래서 각 성의 주요 리더가 됩니다. 성별로 실적을 평가를 해가지고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실적 이런 것들을 경쟁을 시켜서 거기서 평가된 사람들이 이제 위로 이제 올라가는 이런 체제가 됩니다. 그래서 중앙위원회에 올라가려면 상당한 업적을 낸 사람, 능력도 뛰어나고 업적도 낸 사람이 200명 안에 들어가는 거고 그 200 중에서 당연히 뛰어난 인물들을 이제 상무위원이 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9명이었는데 상무위원이 지금은 이제 7명으로 좀 줄어들었고요. 그 7명을 지금 보면 이렇습니다. 중국을 이끌어가는 7황제입니다. 우리는 흔히 시진핑 1인 독재 체제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물론 이 사람이 주석이기도 하고 총석이기도 하고 국방위원회 주임이기도 해서 새 권력을 다 쥐고 있긴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이 사람의 의도대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7명이 각자 역할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리커창이라고 하는 넘버 2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국내 경제를 담당을 하죠. 그러니까 원영성 서기 있을 때 상당한 업적을 냈던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시진핑은 복건성에서 상당한 업적을 내 가지고 평가가 상당히 좋았죠. 그리고 태자당 출신이랑 여기 있잖아요, 시진핑. 태자당은 아버지가 상당히 공산당에서 이름을 알렸던 사람들의 자제를 태자당이라고 부르는데요. 시진핑의 아버지인 시중 씨는 과거에 모택동 주석의 오른팔이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고 넘버 세븐의 권력을 쥐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은 아버지의 후광을 상당히 입었고 복건성 있을 때 상당한 업적을 냈고 그다음에 실력이 있었고 운이 좋았고 해서 이제 주석이 된 거죠. 그리고 리커창은 넘버 2가 된 거고요. 그다음 리잔수, 왕후닝, 자우러지, 왕양, 한정 이렇게 7명이 각자 역할을 나누어서 권력을 분점하는 체제가 현재 중국 공산당의 지배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통령이 모든 것을 의사결정하고 다 하는 것처럼 우리 익숙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시진핑이 다 모든 것을 모든 의사결정,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근데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시진핑의 권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데요. 요런 체제를 등소평이 만들어 놓고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 등소평의 체제를 무너뜨리기는 쉽지는 않을 걸로 보여요. 자, 현재 그 당 총석이며 주석인 시진핑이죠. 원래는 시중신의 아들이었고 그래서 태자당이고 칭화대 법학 박사고 상당한 업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태자당 고위관보 제재했고 복건성에서 제1총서기로 실력을 드높였고 상하이방 장점인의 추천에 의해서 총서기에 올랐죠. 그래서 5년 임기를 마쳤고 지금은 두 번째 임기를 했고 2022년에 물러나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러날지 안 물러날지는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원래 등소평이 만든 체제에 의하면 후계자가 요 7명 안에 들어와 있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퇴임을 하고 이미 다음번 후계자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뭐 어떤 연유인지 몰라도 아직 후계자가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썰에 의하면 5년 연임을 더 할 것이다. 독재를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2022년 초에 아마 내년쯤에는 후계자를 어느 정도 세워놓고 그다음에 물러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또 우리 리커창이라는 사람도 있죠. 우리 국무원 총리를 직책을 갖고 있는데요. 이 사람을 시진핑의 부하로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시진핑이 명예에서 움직이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사람은 넘버 2이고 독자적인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석이 될 뻔도 했었어요. 이 시진핑의 권력에 의해서 단지 2인자가 됐을 뿐이지 우리나라처럼 대통령 밑에 있는 국무총리가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국내 경제를 맡고 있는 7인 내 상무위원의 한 명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주석이 되지 못하고 시진핑이 밀린 두 가지 이유는 후진타오, 그 앞에 있었던 전임 주석이었던 후진타오의 최측근이 이유 리커창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밀자 다른 그룹을 견제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2인자가 되고 시진핑이 1인자가 되는 이런 체제였습니다. 여기 7명의 구성을 보면 시진핑 계열이 4명이고요. 리커창의 계열이 3명입니다. 4명과 3명의 이 권력이 나눠져 있는 셈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시진핑이 내후년에 물러나더라도 이 사람의 권력이 제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내려가면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근데 중국 공산당에서는 권력을 내려놓고 야인으로 가더라도 일종의 상황 정치가 가능합니다. 지금 장쩌민과 후진타오가 물러나 있지만 실제로 그들의 영향력은 상당히 큰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주석직에서 2022년도에 물러나더라도 후계자를 세우고 그 사람들을 뒤에서 자기 의견을 뭐 일종의 조종하는 뭐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시진핑은 독재자가 될 것인가? 현재까지 나온 많은 외신에 의하면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데 글쎄 저는 좀 물음표로 생각하고요. 원래는 등소평이 만든 체제에 의하면 물러나는 게 이제 맞습니다. 문제는 과연 시진핑은 등소평이 만든 체제를 무너뜨리고 독재 체제를 구축할 것인가? 근데 저 같으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미국과의 이 패권 전쟁이 사실 시진핑한테 상당히 유리하게 작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적이 있으면 내부 세력을 제압하기가 쉽잖아요. 세상 모든 일이 그렇거든요. 바깥의 외적이 강력하지 않으면 내부 분란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워낙 강력한 미국이 저렇게 이 중국을 좀 잡아먹으려고 덤비다 보니까 '내부가 단결해야 된다.' 그러면 강력한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시진핑이 자기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상당한 의견 표출을 통해서 후계자를 세우지 않고 이기 연임을 해 왔던 걸로 보여요. 후추나라고 한 사람이 후계자가 될 걸로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드러난 인물이 현재는 없습니다. 이제 1 년이 남았는데 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을지, 아니면 어떤 계기로 변화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더 강력하게 나가면 '내가 5 년을 더 해야 되겠다.'라고 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2022년 초에 물러나서 등소평이 만든 체제를 지키면서 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패권 전쟁은 어떤 계기, 어떤 이유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보면 이렇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상당히 그 딜레마가 있죠. 쌍둥이 적자라고 하는 것, 재정 수지, 무역 수지가 지속적으로 적자를 하고 있고, 최근 10년 사이에 이것이 급격하게 더 늘었죠. 물론 미국이라고 하는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이런 패권주의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인데, 이것을 중국이 점차적으로 패권을 허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보이죠. 미국이 경쟁자가 없으면 자기 맘대로 달러를 얼마든 찍어내든 뭐 석유 가격을 조정을 하든 이런 것들이 상관이 없는데, 중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체제가 등장을 해서 미국이 만들어 공고한 체제를 허물려고 하니까 이런 패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미국에 대항하는 중국의 1대1로 정책이 상당히 미국의 심기를 건드렸죠. 그러면 1대1로가 뭐냐면, 1 대는 원 벨트가 뜻이고요. 일로는 잃기란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실크로드 하면 시안에서부터 이스탄불까지 가는 육로라고 생각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1대1로는요. 일로는 오히려 바닷길을 일로고요. 1대는 원 벨트란 뜻이에요. 그래서 육지로 가는 건 원 벨트, 바다로 가는 건 일로, 이런 뜻에서 1대1로를 구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연결하는 온갖 철도, 그다음에 원유 파이프라인, 그다음에 경제 해랑, 고속철, 그다음에 해상길,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구축하고자 하는 게 1대1로입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의 여러 국가들, 뭐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뭐 인도네시아, 특히 아프리카에 중국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아프리카에는 중국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돈을 대주고,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중국 회사가 도로를 건설한다든지 다리를 놓는다든지 철도를 한다든지 이런 데 그냥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1대1로죠. 이 패권 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 중국이 1대1로를 통해서 상당한 실적을 거둬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꽤 잘 갔었죠. 근데 문제는 이 1대1로라는 것이 여러 지역에서 한계점에 봉착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말레이시아 였던데요. 1대1로를 통해서 말레이시아에 해안 철도를 구축하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돈의 상당수를 중국 국영은행에서 이제 대줬던 거죠. 대출을 통해서 했던 거고, 여기에 이제 건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설하는 뭐 건설공사나 노동자나 이런 것도 전부 중국인이 가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말레이시아는 물론 이런 철도가 생기면 경제에 도움이 많이 되긴 하겠지만, 중국의 돈과 중국의 노동자들이 오게 되니까 과연 그게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이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됐던 거죠. 그래서 마하티르 총리가 나이가 95세 되는데 총리로 다시 올라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취소를 시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빌려 가지고 철도를 건설하면 되겠냐?"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취소가 되고, 그다음에 파키스탄에서 전철을 만들어 가지고 경제 활성화 기획했는데 그것도 인제 파산에 임박하게 되고, 그러니까 나라의 역량은 안 되는데 중국 돈으로 많이 빌려 줘 가지고 이걸 운영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탈리아에도 뭐 베네치아 항 쪽에 뭔가 돈을 대주고 해 가지고 뭔가를 시도해 보려고 많이 했는데 거기서도 뭐 말이 많이 나오고 뭐 이러죠. 그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이런 중앙아시아나 아니면 아프리카에 빌려줬던 상당수의 돈을 거의 띨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려옵니다. 중국이 했던 그 1대1로 전략 중에 진주 목걸이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진주 목걸이처럼 중국 내륙에서 철도를
파키스탄 그다음에 지금 라사까지는 철도가 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을 더 연결해서 목걸이 모양 전략을 만드는 게 진주 목걸이 전략인데요. 그 파키스탄의 과다르항 그다음에 스리랑카의 한반토타항, 치타공항 여기를 개발을 해 가지고 중국 배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뭔가 만들려고 이런 것들을 했었죠. 근데 생각보다 잘 안 되고 있어요. 요 파키스탄의 철도를 연결한 거 이런 것들은 싱가포르를 지나는 원유 수송로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파키스탄의 과다르항을 중국에 수리한 다음에 여기다 철도를 놓고 파이프라인을 파키스탄을 지나서 중국과 이어지는 이런 것들로 건설해서 미군의 패권에 대항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이제 했었던 거죠.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 난관에 부딪혀 있는 거고 거기에 또 미국이 상당한 이제 방해자로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중국이 주변 나라와 잘 지내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이 중국 정치의 좀 난맥상이기도 해요. 안에 내부의 문제를 좀 무마하기 위해서 주변 국가와 지속적인 분쟁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면 '왜 저렇게 지역과 분쟁을 일으키냐. 좀 잘 좀 하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내부 사실 여전히 내부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요. 이 넓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 지역 간의 갈등이라든지 빈부격차라든지 좀 어려운 사람들 많고 그다음에 권력 쟁투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외부의 적을 만들므로써 그걸 해소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전히 인제 국경 분쟁도 많이 발생을 하죠. 지금 파키스탄과도 국경 분쟁이 있죠. 인도와도 있죠. 일본하고도 있죠. 그다음에 남중국해도 있고 뭐 다양한 곳에서 국경 분쟁 중입니다. 여기 지금 파키스탄 요 카슈미르 지역에 sak스 감 계곡이라든지 아커사이트 분쟁 여기서도 중국군과 인도군이 한창 붙어 가지고 총으로 싸우진 않죠. 총으로 싸우면 괜히 큰 전쟁 벌어질까 봐 가서 몽둥이로 서로 싸움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죠. 최근에 둥랑 지역이라고 하는 여기 인도의 시킴주에서 중국이 도로 공사를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도 입장에서 굉장히 그게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인도군이 가서 그걸 못하게 막다가 중국군이 와서 몽둥이로 인도군을 막 때려 수십 명이 죽고 다치고 했던 이런 사건들도 있고요. 여기가 뭐 정글 내지는 산이 깊은 이런 곳이라서 국경이 정확하게 그어지지 않았던 거죠, 예전에는. 아니면 여기 맥마흔 란이라 그래 가지고 맥마흔이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 여기다 국경을 그었는데 여기 정글지대거든요. 여기 정글지대니까 이 국경이 완전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분쟁들이 있었고 어쨌든 뭐 지금은 이제 시료 지배하는 국경선이 있긴 하지만 서로 내 국경이다 하고 여전히 싸우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남사군도의 이 국경 분쟁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여기 남사군도가 이 남중국해에 있는 여러 가지 섬들이 있어요. 뭐 파라세 군도라든지 스키보로 섬이라 스프레틀 군도, 요 난사 군도 여러 군데에서 분쟁이 있는데 이런 섬들은 대부분 사람이 안 살거든요. 그냥 바닷가에 있는 암초 같은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인제 자기네 영역으로 많이 삼으려고 하는데 이 남중국해가 또 얼마나 중요한 곳이냐 보면 중동 지방의 석유가 이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거쳐 가지고 중국, 일본, 한국으로 오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땅을 미국의 해군이 이제 패권을 쥐고 있는데 중국이 여기를 계속 도발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네 영역으로 많이 삼으려고. 과거의 역사에서 보면 여기 스프레틀리 군도 남쪽까지 자기네 역사의 영역이 미쳤다. 청나라했을 땐 그랬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국 영해는 여기까지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이제 실제로 보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물론 전쟁까지 가진 않겠지만 어쨌든 전쟁의 일부 직전까지 가는 사건들이 많이 이제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수시로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도 중국과 주변 나라들은 평안히 지내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중일의 패권 전쟁은 요 그림으로 설명이 됩니다. 지금 평택에 미군 기지가 있죠. 그리고 제주에 해군 기지가 있고 그러니까 제주의 해군 기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로 보면 요게 해군 기지에 미국 군함이 주둔을 하잖아요. 중국하고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사시에 여기가 어찌 보면 '전쟁을 도발하는 곳이다.'라고 해 가지고 이제 반대했던 논리가 됐던 거죠. 여기 노란색 라인으로 보면 일본 홋카이도를 거쳐서 일본 요코스강을 거쳐서 평택, 제주 해군 기지를 거쳐서 지금 대만으로 연결되는 이게 미국의 최전방인 거예요. 거기에 평택이 아주 중요한 꼭지점을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주 해군 기지가 상당히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요렇게 라인이 그어져 있는 상태에 이 중국의
해군은 지금 어딨냐면 요 칭다오시에 북해함대 사령부가 있고 동해함대가 저장성 영파시에 있고 남해함대 사령부가 광흥성 주장시에 있고 여기 밑에 하이난섬에 상당히 큰 해군 기지 잠수함 기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칭다오나 영파시의 해군 기지는 사실 미국 해군에 완전히 갇혀 있는 거거든요. 요 노란색 라인에 의하면 미국과 일본, 한국이 구축한 요 방어 라인에 이 상당히 강력합니다. 요것을 빠져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중국의 군함이라든지 잠수함 이런 것들이 여기를 지나서 태평양으로 진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상황을 보면요, 중국이 굉장히 불리합니다. 미국은 양 해양을 다 끼고 있잖아요. 서쪽엔 태평양이 있죠, 동쪽엔 대서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 해양에 거리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적국도 없어요. 근데 중국 땅은 미국이랑 땅은 거의 비슷하지만 서부는 거의 몹쓸 땅들이 많고요. 열려있는 것이 오로지 동해안밖에 없는데 이 동해안조차도 미국에 현재 포위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상당히 민감해요. 그래서 예전에 사드 문제가 벌어졌던 것도 중국의 입장에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던 겁니다. 요 그림 보시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미국에 비하면 불리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경제가 상당히 발전을 해가지고 미국의 턱 밑까지 왔고 지금 한 절반 왔고 계속 이제 그 경제 차이는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국방에 있어서는 사실 미국을 따라가기가 벅차죠. 현실적으로 보면 군사적으로는 여전히 미국의 상대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핵을 제외한 재래식 무기만으로는 중국은 미국의 상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보면. 자, 그런데 이러이러한 패권 전쟁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느냐, 여기에 이제 딜레마가 있는 거죠. 과연 대한민국은 미국 편이냐 중국 편이냐. 물론 지금까지의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미국 편이죠. 미국의 해구산의 보호 하에서 여태까지 경제 성장을 해오면서 잘 살아왔는데, 자, 문제는 그런 게 상황이 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그래프로 보시면 2000년도에는 까만 게 차이나는데 한 9%가 됐고 미국 경제의 무역 비중으로 보면 20%가 됐는데 미국의 무역 비중은 점차적으로 줄어가지고 2017년도에는 11%가 됐고요. 중국은 9%에서 23%가 되었습니다. 아마 2020년도는 이게 더 벌어져서요. 중국이 한 30%, 미국은 10% 안쪽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한국의 경제 성장에 중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지금 1인당 GDP가 3만 불이 좀 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3만 불 중에 한 10,000불 이상은 중국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현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독재 세자라고 해서 미워하는 분도 많고 잘못되었다라고 중국과는 관계 끊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지만 이런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실 그런 말을 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명분도 좋고 정치도 좋고 폼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먹고 사는 거라는 것. 지금 당장은 현재로는 중국과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고요. 너무 깊은 관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보다도 더 중요한 무역 파트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겠습니다. 한국이 지금 해외 수출하는 순위를 보면 차이나가 25%고 US가 13%고 베트남이 8.9%고 홍콩이 5.9%고 일본이 5.2%인데 홍콩하고 중국하고 더하면 얼마죠? 31%네요. 그렇죠? 31% 수출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그럼 대안이 있느냐? 뭐 베트남이나 인도나 이런 것들을 제시하지만 여전히 중국만한 소비시장, 중국만한 노동시장, 자본시장이 없기 때문에 이걸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이 적절한 포지션, 스탠스를 잘 취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어떤 정치적, 군사적 동맹체인 일본, 미국과 경제적 의존 관계인 중국, 여기를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냐. 미중 간의 패권 전쟁에 있어서도 과연 우리는 무조건 미국 편을 서야 하느냐. 괜히 미국 편을 섰다 그러면 중국에 의해서 많은 것들을 잃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 우리는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이 정치만으로 봐서는 안 되고 경제만 봐서도 안 되고 문화적만 하나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요거를 다각적으로 봐야 된다. 정치의 관점으로 봐야 되고 경제의 관점으로 봐야 되고 문화교류 관점으로 봐야 되고 이거를 혼합해 가지고 우리만의 생각을 잘 정립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가 그냥 단순한 어떤 논리를 가지고 세상을 하나의 잣대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지피지기의 관점으로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주변 정세를 잘 읽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오늘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정치도 지속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그것이 그들이 구축한 정치 체제는 중국에 맞는 어찌 보면 13억이 넘는 인구를 적절하게 잘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체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잘 보고 그들의 정치는 어떻게 하는지, 그들의 국민성은 어떤지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그들한테 배울 건 뭐고 그들한테 배우면 안 되는 게 뭐고 이런 것들을 잘 채택해서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